네. 일단 많이 나가신데요. 일단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 A단 내에서의 어떤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에 관련한 추천 관련한 모델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 네. 저는 SK텔레콤에 18년도에 입사한 박정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는 14년도부터는 뭐 패션 회사에서 기획실에도 있었고, 뭐 증권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꿈을 꾸기도 했었고, 뭐 다른 통신사에서 또 영업 마케팅 일도 했었었는데,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이 회사에서 추천 타겟팅 업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제 적성에 잘 맞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아마 이제 오늘 모델에 관련한 얘기들도 제가 좀 드릴 거지만 이 모델 외에도 사실 이런 추천 모델이라는 것이 실제 배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해서 뒤쪽에 실제 서비스 배포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모든 전 과정이 굉장히 큰 영역들이고 사실 모델은 그 안에 어떤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이 구조들 그리고 모델 내에서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요, 되게 약간 한 사람의 데이터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3년도에 뭐 텐센트나 이런 이제 중국 IT 기업들이 공개한 논문들을 보면은 한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특정 뭐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뭐 쇼핑 이력이라든지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비디오 시청 이력들 뭐 이런 것들을 텐센트에서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잘 버무려서 이거를 잘 조합해서 우리가 좋은 추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CDR 크로스 도메인 레코멘데이션이고요. 여기에다가 약간 이 고객의 최근 관심사를 좀 더 반영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CDSR 그러니까 크로스 도메인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입니다. 반면에 이제 SR이라고 하는 이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은 사실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하나의 도메인 내에서 동일한 태스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 예를 보시면 일단 크로스 도메인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스포츠 도메인이라고 하는 저 내에서 양말을 예측하기 위해서 같은 도메인 내의 이 구매 이력들만 사용했던 반면에 그 아래 보시면 이 크로스 도메인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저 양말을 예측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도서 도메인 같은 동일한 사람의 도서 도메인의 데이터도 같이 이용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잘 될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그냥 아래 바로 표를 보시면요, 이 회색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마존 데이터셋에 가보면 이제 도서 쪽 이제 구입 이력 데이터가 따로 있는데 이 도서 구매에 해당하는 이 추천 성능이에요. 근데 그 아래 이제 주황색과 빨간색을 보시면 이거는 이 도서에 해당하는 이 도메인에다가 의류라든지 또 스포츠라든지 이런 다른 도메인을 섞었을 때의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다시피 성능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련성이 잘 없는 이런 도메인들을 괜히 섞었다가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저희가 이제 네거티브 트랜스퍼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도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의류라든지 스포츠 도메인과는 좀 상상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역시도 그래서 회사에서 수집하는 많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사실 한 번에 다 넣으면 뭐 저희는 편하거든요. 다 넣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간의 관련성이 좀 없거나 굉장히 좀 이질적인 도메인들이 섞었을 때에 뭔가 전체적인 성능을 좀 저하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내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모듈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좀 더 포괄적인 이제 고객의 어떤 관심사들을 좀 더 학습을 해서 이런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좀 완화시켜 보자라는 건데 한번 예를 하나 볼게요. 그 아래 저 그림을 보시면 이 동일한 사람에 해당하는 그 도서 도메인과 스포츠 도메인의 이 사람의 이제 구입 이력이에요. 그래서 양 끝을 보시면 저 초록색 파트를 보시면 도서 도메인에서는 저 책들이 뭐 BBQ도 있고요, 뭐 다이어트도 있고 뭐 쭉 있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저 스포츠 도메인 보면은 뭐 반바지도 있고요. 뭐 등등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아이템 레벨에서는 전혀 두 가지 도메인이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저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운데 쪽을 보시면 이제 이 아이템 단에서 이제 카테고리 단으로 올리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이 두 개의 도메인 간의 공통점이 좀 보입니다. 이제 이건 당연히 이 카테고리 레벨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이 고객의 어떤 관심사에 좀 더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델 내에서 조금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해 보자라는 게 첫 번째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이 네거티브 트랜스퍼라고 하는 요 현상 자체를 아예 이 모델 내에서 제어를 해보자. 로스 펑션에서 우리가 이거를 되게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엄청 크게 일으키는 그런 도메인이 있다면 얘네들을 그냥 학습이 잘 안 되도록 좀 적은 뭐 그레디언트가 흐르도록 한번 조절해 보자라는 것이 두 번째 모듈이고, 여기에 이제 서두의 제목에 있었던 협력적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층위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데이터들이 뭐 아이템도 있고 카테고리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쉽게 봐서 이제 아마존 리뷰 데이터를 봐보면 이렇게 뭐 스포츠 도메인과 뭐 의류 도메인이 두 개가 있다. 스포츠, 네네,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첫 번째 카테고리를 보시면 저렇게 뭐 골프도 있고요, 사이클링도 있고요. 사실 뭐 다른 뭐 카테고리 종류들도 있지만 예시적으로 저런 게 있고, 저런 카테고리 레벨에 또 아래를 내려가 보면 아이템 단에는 또 저런 무슨 뭐 골프공도 있고요, 뭐 등등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메타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아이템 레벨과 카테고리 레벨 어느 정도 정제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인풋 데이터를 만드느냐? 한 사람에 대해서 각 도메인에 이 사람의 구입이라든지 뭐 각각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쫙 나래비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의류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등등등의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구매했는지를 쫙 나래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을 하게 되면 이 한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이 멀티 도메인, 크로스 도메인에서의 도메인 하이브리드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저희가 뭘 하느냐? 결국에는 마지막 위치에 있는 저 그 양말에 해당하는 저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는 다음과 같고, 사실 저희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 모델은 이 모델보다는 사실 좀 더 복잡은 하고요. 실제 이제 운영단에서는 또 하나는 또 좀 스케일업 하는 해서 모델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구조도 구조지만 데이터라든지 혹은 모델 사이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내에서 정말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최대한 이 모델 자체가 이 고객의 패턴, 행동 패턴 자체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좀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델 내에서는 이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파트에 대한 얘기만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인풋 시퀀스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아이템 시퀀스도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카테고리 시퀀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 왼쪽에 보면 이제 두 줄이 쫙 있는데 저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아이템 시퀀스가 있고 그냥 카테고리 시퀀스가 있다, 그렇게 있는데 그거가 각각이 저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그 인베딩 레이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당연히 저희가 모델링 하려면 당연히 인베딩 레이어를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아이템 레벨에 이제 아이템 시퀀스와 그리고 카테고리 레벨에 카테고리 시퀀스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일단 다음 단계에 넣기 위해서 일단 엘리멘트 와이즈 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것들의 어떤 아이템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걸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걸 못 보도록 저희가 카주얼리티 마스크도 같이 씌워 놨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첫 번째 모듈이 나오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카테고리 정보에 해당하는 제너럴한 프리퍼런스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합니다. 이건 좀 쉽겠죠. 이거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하고, 얘네들은 도메인과 관련성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상위 레벨의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아웃풋 정보를 그 다음 카테고리 정보에다가 전이시켜 줍니다. 이 카테고리가 점점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아이템 단위로 내려갈수록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템 간의 어떤 관련성이 좀 많이 적어지는데, 이 상위 레벨의 카테고리의 어떤 학습된 결과들을 계속 시퀀셜하게 내려주면서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카테고리마다는 각각의 이제 컨트롤스 러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름을 붙였던 것이 하이러키컬 프로덕션 레이어라고도 하고 하이러키컬 컨트라스트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모듈. 그러니까 카테고리 정보에 대한 것을 단순 예측이 아니라 그 다음 카테고리에다 계속
넘겨준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모델 내에서 그럼 어떤 도메인이 범인이냐, 어떤 도메인이 전체 성능을 좀 낮춰주느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 레이어, 그러니까 로스 리밸런싱 레이어라고 하는 요 파트에서 저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이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사실 어떤 그 게임의 어떤 보상에 있어서 이것들을 각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이제 기여를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뭐 샤플리 밸류나 뭐 등등등등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샤플리 밸류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좀 했고요. 결국에는 뭐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도메인이 전체 로스에 도움이 됐느냐, 거꾸로 방해가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델링해서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 도메인을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1번 도메인 같은 경우에 어떤 시퀀스가 하나 정해져 있을 때 1번 도메인이 있었을 경우가 바로 위에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1번, 2번 도메인이 시퀀스에 있을 때, 뭐 1번만 있을 때, 1번, 3번 있을 때 이렇게 있죠. 이런 조합에 대한 시퀀스를 다 만들어 놓고 얘네들로부터 일단 로스를 먼저 하나 구해 보고요. 자, 이번엔 이 도메인 1이 없었을 경우에 이 경우의 수들에 대한 시퀀스를 구성해 놓고 얘네들의 또 로스를 구해 보면 결국엔 도메인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의 차이가 결국엔 이 도메인 1이 얼마나 전체 로스에 기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저희가 그것을 네거티브 트랜스퍼의 어떤 정도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이제 페이퍼를 가서 보시면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직관적으로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도메인 1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 도메인 2, 도메인 3, 저희가 이제 멀티 도메인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 각각 도메인의 네거티브 트랜스퍼 정도를 각 배치 내에서 구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도메인마다 저런 네거티브 트랜스퍼의 정도를 이제 숫자로 구하게 되고, 자, 요걸 갖다가 저 위에 보시면 일단 앞서까지 그 앞단까지는 이미 로스를 다 구해 놨었잖아요. 그래서 저 로스들이 보시면 저 오른쪽 상단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단 잠깐만 나가 볼게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자, 저 시퀀스마다의 한 시퀀스가 있으면 시퀀스에 가까이 로스들이 존재하고, 저 로스들마다 아무튼 아이템에 해당하는 도메인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메인에다가 저런 아까 구해놨던 네거티브 트랜스퍼의 정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엄청 큰 도메인이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그레디언트가 조절돼서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모델 내에서 로스 펑션을 좀 밸런싱을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이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도 사실 이 숫자보다 훨씬 많고요.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도 좀 있기 때문에 모델이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도를 띄긴 띄고, 사실 그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고객의 어떤 시퀀셜한 어떤 정보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피딩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또 피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또 학습도 좀 자주 좀 해줘야 되고, 또 인퍼런스도 좀 빨라야 되고 등등등등 저희 내부적인 많은 고민과 또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Q&A 세션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중간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 질문을. 저 도메인별로 저걸 컴퓨테이션이 정말 엄청 크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좀 많이 받긴 받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도메인이 많아질수록 저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로스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어떤 도메인 내 어떤 샘플링의 방식으로 저희가 좀 대처를 하고 있으나 아주 맞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컴퓨테이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로 지금도 저희 내부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형태로 지금 모델이 추천 모델 나가고 있으나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들도 추가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썼던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다들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니까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5개 정도 도메인을 저희가 사용했고, 물론 더 많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회사 데이터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5개 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저희 리서치 퀘스천은 결국에는 그냥 뭐 성능이 좋으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저희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요, 그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모델들도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 도메인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모델들이 많죠. 뭐 사스렉이라든지 뭐 버트포렉이라든지 등등등등 모델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하고 이제 비교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우위에 있었고, 사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델 내에서 아무튼 저희가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계속 제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성능의 어떤 향상이 있었다. 지금은 그림에는 뭐 아마존 데이터셋에 뭐 스포츠나 뭐 그렇게밖에 없지만, 실제 이제 페이퍼에 가보시면은 모든 데이터셋,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베이스라인과의 비교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도메인에서 모두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CDSR 모델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아예 그냥 작정하고 모델 내에서 여러 가지 도메인을 써가지고 추천을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얘네들과의 이제 비교가 좀 더 소위 말하면 빡세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캐다트 같은 애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텐센트에서 올해 초에 발표했었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C2DSR 뭐 등등등등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하고도 뭐 약간 엄청난 차이로 저희가 이겼다라기보다는 근소 우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외에도 다른 CDSR 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또 페이퍼 해놨으니까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역시도 저희가 뭐 대부분 좋았다는 거지 뭐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퀘스천이 사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그래서 해결했느냐 모델 내에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저게 뭐냐면 베이스라인들, 그러니까 특히 CDSR 크로스 도메인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모델의 그 애들의 성능의 평균을 저희가 일단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성능이 낮은 애들만 제가 딱 빨간 박스를 쳐놨죠. 쟤네들은 이제 네거티브 트랜스퍼 때문에 다른 도메인 대비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델이 저런 네거티브 트랜스퍼로 인해서 영어가 좀 어렵네요. 아무튼 네거티브 트랜스퍼로 인해서 성능이 떨어진 도메인들에 대해 우리 모델이 얼마나 더 성능을 많이 올렸는지를 저희가 리프트로 이제 성능 대 성능의 어떤 배수로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에 저렇게 성능이 낮았었던 의류라든지 뭐 스포츠, 그다음에 콜류즈, 이커머스 이런 도메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서치 퀘스천은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었던 각 모듈들이 그래서 도움이 됐느냐라는 건데, 뭐 결국에는 뭐 저희가 베이스라인화 할 수 있는 뭐 사스렉 같은 그런 애들에다가 저렇게 모듈 하나하나 붙여보고 두 개 다 붙여보고 했을 때에 하나씩 붙여도 조금씩 성능 향상이 일어나고요. 두 개 다 붙였을 때 가장 좋았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그래프에는 뭐 일부 도메인에 대한 얘기만 있지만 실제 페이퍼에 가보시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결국에는 아주 따뜻한 저희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들이고, 실제 혹독한 이 실험이 결국에는 온라인 테스트겠죠.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고유의 태스크는요, 결국엔 어떤 아이템이 가장 이 사람에게는 추천해 줄 만한지에 대한 탑 K를 추천해 주는 것인데, 자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그런 탑 K도 물론 하지만, 두 번째로 모델 내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유저의 레프레젠테이션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 사내에서는 그런 유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다른 저희가 원하는 좀 태스크들을 붙여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결과들은 그런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을 고유의 영역에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유저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태스크에 접목한 것도 있다, 파인 튜닝으로 접목한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저 A단 이제 오퍼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고유의 태스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통화 녹음, 음악 등등등등의 이제 저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기 A대 도메인 내에는 저런 형식의 어떤 서비스들이 다 이제 분기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델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사람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누구였는지를, 뭐 그게 뭐 음악이었는지 뭐 혹은 뭐 증권이었는지 등등을 추천해 주는, 그러니까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고유의 그런 태스크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그 탑 K에 뭐 탑 1로 나왔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쭉 리스팅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오퍼링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랜덤 대조금보다 더 좋은 성능이 보냈고, 이 랜덤 대조금 같은 경우는 만약 4개라고 하면 이 4개를 그냥 무작위로 그냥 섞어서 다 보내주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이제 아월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가장 그냥 탑 1에 해당하는 리스트의 고객들만 보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화 가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A단 내 발화 가이드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 어떤 그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에이전트가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발화 가이드,
뭐 바로의 예시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추천해주면 좋을까라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의 방식으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각 도메인마다 기존 모델도 있었고 랜덤 대조군도 있었는데 두 개보다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의 영역이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A 다시 아닌 MNO 파트에서의 요금제 추천은 저희가 모델 내에서 학습했었던 그 유저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그 위에 약간 얕은 레이어드를 좀 쌓아가지고 이런 요금제 추천의 태스크를 따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유저 인베딩이 잘 학습이 됐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금제 추천은 되게 다양한 채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채널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ML 모델들보다도 좋았고 당연히 또 랜덤 대조군보다도 좋았다. 저희가 이제 이런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도 뭐 어떤 스냅샷적인 성능들이 아니라 저희가 매번 매일마다 계속 성능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요. 누적된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해서 순간순간 뭐 일일 성능은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원인을 찾아 나가고 좀 더 개선시킬 포인트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